유럽을 알아야 세상이 보인다. 그리스 신화에서 그리스도교까지. 지은이 안계환, 노북 출판사. 작가 안계환님은 동서양 문명사를 연구하고 책을 쓰는 작가이며 네이버에 안계환 문명연구소라는 공식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 안계환의 지식생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 권씩 책을 펴내며 오랫동안 인문학 강연 무대에 서왔습니다. 월요 문명사 수업이라는 온라인 강의를 수년째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서로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독서 습관, 마흔에 배우는 독서 지략, 변화혁신, 역사에서 길을 찾다, 안계환의 인문병법, 중국 핵심 강의, 삼국지 생존법, 세계사를 바꾼 돈 등이 있습니다. 유럽의 역사와 문화, 아는 만큼 보인다. 학교에서 배우는 학과목의 상당 부분이 유럽의 것이지만 막상 우리가 유럽에 가보면 유럽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셰익스피어의 비극은 신화에서 모티브를 따왔고 뉴턴의 과학은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종교와 관련이 있으며 유럽 문명은 그리스의 신화에서 시작해 로마를 거쳐 종교와 철학으로 이어지는 문화의 흐름인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문화란 어느 날 갑자기 탄생할 수 없고 이전 시대의 것을 기초로 변화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 시대, 어느 문명이든 자연스러운 흐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책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2개의 키워드를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과 2장은 유럽을 이해하는 첫 번째 키워드 그리스 신화, 3장과 4장은 유럽을 이해하는 두 번째 키워드 그리스도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유럽을 이해하는 첫 번째 키워드 그리스 신화 제1장 1. 신화가 알려주는 유럽인의 역사 2. 인간의 모습을 담은 신의 이야기 3. 업적을 세우는 반신반인 영웅들 4. 신화가 말해주는 것은 2장 유럽을 만든 헬라인과 로마인 1. 지중해를 주름잡은 헬라인 2. 아테네의 전성시대 3. 지혜를 사랑한 헬라인 4. 알렉산드로스와 헬레니즘 5. 헬라 문화를 계승한 로마인 유럽을 이해하는 두 번째 키워드 그리스도교 제3장 그리스도교의 탄생 1. 유대교의 탄생 2. 그리스도교의 탄생 3. 로마 제국과 그리스도교 4. 동서로마와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정교회 제4장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 1. 로마 카톨릭 교회의 탄생 2. 신이 모든 것을 좌우하던 중세 3. 인간의 모습을 되찾은 종교개혁 4. 오늘 유럽에서 만나는 종교문화 프롤로그 유럽의 역사와 문화 아는 만큼 보인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찾아갔던 유럽의 도시는 프랑스 파리였습니다. 직장에서 프랑스 제품을 구입해 수행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기에 제작 현장 방문을 위해 출장을 떠났었죠. 일을 모두 마치고 이틀 동안 루브르 박물관과 노트르담 성당 등 시내 중심가를 관광했습니다. 그런데 뭘 아는 게 있어야지. 루브르에서는 밀로의 비너스와 모나리자만을 눈도장 찍기 위해 열심히 다녔고 노트르담에서는 와 멋있네만을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미술관과 박물관을 가득 채우고 있는 수많은 작품들, 특히 그리스 신화와 성서를 주제로 한 것들은 그 스토리를 모르면 이해하기 어렵죠. 그나마 그리스 신화에 대해서는 조금 알지만 성서에 나오는 이야기를 표현한 종교화들은 잠시 멈추어 감상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과목의 대부분은 유럽인의 것인데 영어, 수학, 과학, 철학 등이 그렇고 심지어 미술과 음악 과목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막상 유럽을 찾아가 보니 유럽인과 그들의 문화에 대해서는 아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저 상급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묻고 따지지 않고 교과서가 알려주는 대로 이해하고 암기하기에 바빴던 거죠. 더구나 유럽 문화에 절대적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종교에 대해서는 배운 바 없었기에 별러서 떠난 유럽 여행이 시간과 돈이 아까운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나이 들어 유럽의 역사와 문화를 공부해 보니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영어와 과학에는 그리스 로마인의 생각이 가득 들어 있고, 특히 신화와 종교를 공부해 보니 유럽인의 문화에 깊이 녹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셰익스피어의 비극에는 신화가 담겨 있고, 뉴턴의 과학은 아리스토텔레스 또는 종교와 관련 있다는 것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유럽 문명의 시초라 일컬어지는 그리스 로마 문명, 신화에서 시작해 종교와 철학으로 이어지는 문화의 흐름과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문화란 어느 날 갑자기 탄생할 수 없고 이전 시대의 것을 기초로 변화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 연결고리를 찾는 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흐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는 그리스 신화 따로 서양 철학과 종교를 따로 읽고 배웁니다. 하지만 그리스와 로마인에게 이 주제들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플라톤이 대화편에서 소크라테스의 입을 빌어 신화 이야기를 하고, 로마의 세네카는 스토아 철학을 삶에 적용하고 글로 남겼죠. 근대 유럽인의 삶에 헤라클레스 같은 영웅과 수호성인의 이야기가 혼재되어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 로마에서 전해진 문화는 유럽인의 생활이었기에 자연스럽게 삶에 녹아 있었던 것이죠. 그리스 신화, 그리스 로마인, 그리고 그리스도교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다른 글을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흔히 그리스도교는 유대 문화와 헬라 문화의 결합, 즉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이 결합되어 탄생한 결과물이라고 말해집니다. 그러니까 신화와 철학이 삶의 일부였던 헬라인의 문화와 유일신을 추종하던 유대인의 문화가 합쳐져 그리스도교라는 유럽인에게 가장 중요한 종교가 생긴 것입니다. 당연히 신화의 여러 요소가 종교에 녹아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스 로마 역사를 공부하고 신화와 종교를 함께 다루다 보니 그 연결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와 그리스 로마인, 그리스도교의 역사와 그 흐름을 연결해서 집필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대해서는 읽을 수 있는 책들이 많지만 단순한 지식보다는 그 의미가 무엇이고 어떤 환경에서 만들어지고 누가 기록하게 되었는지를 말씀드리려 했고요. 특히 그리스도교를 잘 모르는 분들에게 이 종교가 무엇이며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지를 상식 수준에서 정리했습니다. 유럽 여행을 가서 만날 수 있는 그리스 신화와 성서를 주제로 그린 작품을 조금이나마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그리스도교의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겠네요.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용어 정리부터 해야겠습니다. 그리스라는 말은 영어이며 전 세계에서 부르는 공식 명칭입니다. 그런데 그리스 공화국 사람들은 이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이 나라의 정식 국명은 헬레닉 공화국인데 자신들은 헬렌의 후손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라는 단어는 고대 로마인들이 남쪽에 있던 쿠마에, 나폴리, 파에스툼 등이 있던 지역을 마그나 그라에키아라고 불렸던 데서 유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인 스스로 부른 게 아닌 남이 붙여준 이름이라는 이야기죠. 오늘날 그리스 공화국이 차지하고 있는 땅은 발칸반도 남쪽 그리스 본토와 크레타를 포함한 에게해의 여러 섬들입니다. 그런데 고대 그리스인이 차지했던 영역은 이오니아라 불렸던 터키 서해안을 포함해 꽤 넓은 지역이었습니다. 흑해 남쪽 연안에는 트라부존 등 개척된 도시가 여럿 있었고, 심지어 흑해 북쪽 크림반도에도 있었죠. 프랑스 남부 도시 마르세유도 이들이 창설한 도시였고, 소국 모나코는 헤라클레스가 도시를 세웠다는 신화가 전해집니다. 신화를 공유했던 사람들, 4년마다 열렸던 올림피아 제전에 참가했던 사람들은 스스로를 헬라인이라 불렀고,
이들이 살았던 지역이 헬라스였습니다. 아프로디테의 탄생지로 알려진 퀴프로스도 헬라스였고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부근에도 헬라인이 개척한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헬라스는 지중해 거의 전부와 흑해를 포함해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따라서 고대 그리스 문명을 다룰 때 헬라 문명 또는 헬라스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리스 문명권이라고 부르면 현재의 그리스 공화국 영토에만 한정하는 우를 범할 우려가 있거든요. 과거에는 고대 그리스인을 헬라인이라고 했고 신약 성서는 헬라어로 기록되었고 한자로는 히랍이라고 음차에 표기되었습니다. 여기서 헬레니즘이란 말도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가급적 그리스 대신 헬라 또는 헬라스라고 표기하려 합니다. 어떤 이들은 경제 위기로 고통을 겪는 그리스 공화국을 보고 대단한 조상을 둔 사람들이 왜 오늘날 어렵게 사느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헬라인은 오늘날 그리스인의 조상이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시간이 오래 흘렀기도 했고 문명의 영역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2027년 7월 안개환 이상 프롤로그를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오늘 발췌해서 읽어드릴 부분은 유럽을 이해하는 첫 번째 키워드 그리스 신화에서 1장 신과 영웅 그리고 인간 중 첫 번째 신화가 알려주는 유럽인의 역사입니다. 다른 나라를 여행하기 위해 우리는 은행을 찾아 환전을 하게 됩니다. 유럽은 일부 국가를 빼고는 유로라는 동일 화폐를 사용하기에 아주 편리하죠.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등 여러 나라를 가더라도 따로따로 환전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유럽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유로는 나라별로 같은 도안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다를까요? 정답은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입니다. 지폐의 경우에는 어느 나라나 같은 도안을 사용하고요. 동전은 나라별로 다른 도안을 씁니다. 화폐는 그 나라의 가장 유명한 인물의 얼굴을 담고 있기 마련이잖아요. 지폐에는 유럽 공통 인물을 설정할 수 없어서 그랬는지 유럽 지도와 로마 수로 등 대표적 건축물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대신 나라별로 다르게 발행하는 1, 2유로와 센트 동전을 보면 그 나라의 대표 인물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답니다. 네덜란드와 스페인 등 국왕이 존재하는 나라에서는 그들의 얼굴을 그려놓기에 도안이 아주 단순해요. 그에 비해 이탈리아 등 공화국에서는 다양한 인물의 얼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랜 역사의 나라 이탈리아의 1유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스케치한 비투루비우스의 인체비례도입니다. 이 유로는 단테 알리기에리와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얼굴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대표 인물은 다빈치, 단테, 그리고 갈릴레이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 공화국의 대표 인물은 누굴까요? 그리스에서 발행되는 이 유로 동전을 보면 황소 등에 올라탄 에우로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에우로페가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이면서 가장 중요한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최근 유럽중앙은행은 지폐 신권을 발행하기 시작했는데 워터마크와 홀로그램에도 에우로페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우로페는 그리스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에도 중요한 인물이라는 이야기죠. 그녀로부터 유럽이라는 이름이 탄생했기 때문인데요. 1유로 동전에는 아테나 여신을 상징하는 올빼미가 그려져 있습니다. 수도 아테네의 수호신이기도 하고 유럽 지식인이 사랑하는 지혜의 신이어서 그렇습니다. 유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신화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화를 모르면 유럽인과 깊이 있는 대화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리스 신화와 이를 이은 로마 신화는 유럽 문화의 곳곳에 살아있는데요. 신화는 서사시와 비극, 희곡의 토대가 되었고 여기서 소설, 회화, 조각, 건축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유럽 여행자들에게 풍부한 이야기거리를 제공하는데요. 비싼 입장료를 내고 박물관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거리 곳곳에서 신화의 주인공들을 만날 수 있답니다.
테세우스와 라비린토스 신화. 앞서 언급한 에우로파 여인 이야기부터 할까요? 올림포스에서 아름다운 여인을 찾던 제우스의 눈에 페니키아 시돈 해변에서 놀고 있던 에우로파가 들어왔습니다. 제우스는 즉시 지상으로 내려가 황소로 변신했고 그녀는 늠름한 황소의 모습에 이끌려 등에 올라탔습니다. 그러자 황소는 바다를 헤엄쳐 크레타 섬에 도착했고 고르티나 샘 근처의 플라타너스 나무 밑에서 그녀와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얼마 후 세 아들 라다만티스, 미노스, 사르페논이 태어났는데요. 성장한 미노스는 왕권을 두고 형제들과 다투던 중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도움을 받았는데 이때 포세이돈이 보내준 황소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황소를 보고 미노스의 권위를 인정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왕위에 오른 미노스는 황소를 포세이돈에게 제물로 바치지 않았고 화가 난 포세이돈은 미노스를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했습니다. 포세이돈의 아내 파시파에의 마음에 황당한 광기를 불어넣었던 거죠. 인간이면서도 황소에게 감당하지 못할 욕정을 느끼게 했던 것입니다. 조금 황당하긴 하지만 신화이니 이해하고 넘어가야겠죠. 욕정을 참을 수 없었던 그녀는 아테네 출신 기술자 다이달로스에게 도움을 청했고 그는 왕비에게 속이 비어있는 나무 암소를 만들어줍니다. 그러자 왕비는 나무 암소 안에 들어가 황소와 관계를 맺었는데 여기에서 반은 인간이고 반은 소인 괴물 미노타우로스가 태어납니다. 미노스는 화가 났지만 태양신 헬리오스의 딸로 알려져 있는 그녀의 잘못은 어쩌지 못하고 묻어둡니다. 대신 미노타우로스를 어찌 처리할지 고민하다 신탁에 따라 다이달로스로 하여금 미궁 라비린토스를 만들게 하고 그 안에 가둡니다. 이곳은 밖으로 나가는 통로를 찾을 수 없도록 미로를 곳곳에 만들어 두어 한번 들어온 사람은 결코 살아서 나갈 수 없다고 하죠. 문제는 미노타우로스는 오로지 사람 고기만을 먹고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무렵 아테네는 해양 강국 크레타의 속국이었습니다. 미노스의 침입에 패했기 때문이었는데요. 미노스는 속국 아테네에 9년에 한 번씩 젊은 남녀를 각각 7명씩 인신공물로 보내라고 명합니다. 라비린토스에 갇힌 미노타우로스의 먹이로 쓰기 위해서였죠. 그렇게 아테네는 정기적으로 고통을 받아야 했는데요. 어느 해에 테세우스라는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테네 왕 아이게우스와 트로이젠 왕의 딸인 아이트라 사이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성장하여 우여곡절 끝에 아버지를 찾아가니 그가 왕의 계승자가 되었습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는 영웅적 업적이 필요했고 당시 아테네의 가장 큰 고난인 크레타에 바치는 인신공물 문제를 해결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렇게 테세우스와 선남 선녀 7명씩을 태운 배는 크레타에 도착했고 그들은 미노스 앞으로 끌려나갔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던 미노스의 딸 아리아드네는 테세우스의 늠름한 모습에 반하고 맙니다. 만약 아무 준비 없이 라비린토스에 들어갈 경우 미노타우로스에게 모두 잡혀먹을 것을 생각한 아리아드네는 테세우스에게 칼 한 자루와 실 한 타레를 줍니다. 이 결정적 도움으로 괴물을 처치한 테세우스는 실을 이용해 미궁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요. 그는 자신을 도운 아리아드네와 14명의 처녀 총각들을 이끌고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아테네로 가는 도중에 낙소스 섬에 기항했는데 잠들어 있던 아리아드네를 놓아두고 떠나버립니다. 그는 왜 이런 배은망덕한 짓을 했을까요? 신화에 의하면 아테나의 조언 때문이었답니다. 여인을 데리고 돌아가면 왕위가 불안했을까요? 신화 작가들은 여인을 데려왔을 경우 일어날 분란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후 여인을 데리고 온 이유로 살해당한 미케네의 아가멤논 이야기도 있고 이아손이 데려온 메데이아에 얽힌 비극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신화에 의하면 낙소스에 버려진 아리아드네는 디오니소스에게 구출되어 그와 결혼했답니다. 불행 중 다행이었을까요? 디오니소스와 결혼했다는 건 신전의 무녀가 되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데요.
낙소스에는 디오니소스를 모신 신전이 있었고 그곳에서 처녀로 평생을 보내야 했을 것입니다. 좋은 일을 하고도 버림받은 불쌍한 아리아드네. 아무튼 그렇게 돌아온 테세우스는 바다에 빠져 죽은 아버지를 대신해 아테네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미노아 문명과 페네키아. 크레타의 도시 이라클리온에는 미노아 문명의 유적지라고 알려져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리스인 조르바의 작가 니코스 카잔카키스의 무덤이 있는 도시로 더 유명하죠. 그의 이름을 딴 공항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1900년부터 10년간 영국인 에번스에 의해 화려했던 크노소스 궁전이 발굴되었는데요. 이곳은 기원전 2000년경부터 기원전 1450년경까지 번영했던 고대 도시였습니다. 사방 2km 안에 궁전과 별궁, 무덤 등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죠. 궁전에는 기하학적인 문양과 각종 동식물, 궁정생활 등이 묘사된 벽화가 발견되었는데요. 특히 소를 타고 넘는 소년 등 소에 관련한 그림과 유물들이 발견되어 황소를 타고 바다를 건너왔다는 에우로파 신화와의 관련성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에우로파는 지중해 동부에 위치한 페니키아의 공주였답니다. 그곳에서 황소를 타고 크레타로 왔다고 했지요. 그렇다면 미노아 문명이 페니키아에서 왔다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결혼 동맹을 통한 전략적 제휴 관계가 있었을까요?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헬라 사람들이 믿는 거의 모든 신의 이름은 이집트에서 유래했다고 말했는데요. 해상 무역을 하던 페니키아인은 이집트를 비롯한 동부 지중해의 선진 문명을 다른 지역에 전파하는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일찍부터 크레타인은 에게해 한가운데 떠있는 섬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해상 무역을 했고 경제적 부흥을 이룩했습니다. 기원전 2000년쯤부터는 독자적 문자를 만들었었고 크노소스 궁전을 비롯해 여러 건축물을 지었죠. 이들이 쓴 문자를 학자들은 선형 문자라고 부르는데 현재까지도 완전히 해독되지 않았습니다. 크레타인과 페니키아인은 동부 지중해를 두고 경쟁을 벌였고 서로 문화적 교류도 지속했을 것입니다. 에우로파라는 이름은 오늘날 유럽의 어원이 되었다고 했지요. 신화에 나오는 이름을 근거로 사람들은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유럽이라 부르다가 점차 범위가 넓어졌는데 헤로도토스는 소아시아 건너편을 유럽이라고 했습니다. 본래 아시아는 이집트인들이 기원전 2000년쯤부터 수에즈 동쪽에 있던 오늘날의 이스라엘,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지역을 불렀던 명칭이었습니다. 당시 이곳에는 성곽 도시인 비블로스, 아슈켈론, 게제르, 예리코 등이 있었는데요. 후대 사람들은 이곳부터 아나톨리아까지를 아시아라 불렀고 그 바다 건너를 유럽이라 했습니다. 그 뒤 이집트를 포함한 지중해 남부지방은 아프리카라는 이름이 붙여졌고요. 지중해가 세상의 전부라고 여겼던 헬라인들은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의 세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지리학적으로 레반트라고 부르는 지중해 동부 연안에 위치했던 페니키아는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의 길목에 위치해 일찍부터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하지만 페니키아라는 통일된 나라는 존재하지 않았고 비블로스, 시돈, 티레 등의 항구 도시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공통 조상을 갖고 있었고 같은 언어와 관습, 문자를 사용했는데요. 항구 도시의 특성을 살려 중개무역에 힘썼고 지중해 여러 곳에 식민지를 건설했습니다. 훗날 그들이 오늘날 튀니지에 세운 식민도시 카르타고는 서지중해의 강자가 되었고 로마의 패권을 넘겨주기까지 500여 년 동안 영광을 누렸답니다. 페니키아의 주민들은 상업을 주로 했기에 장부를 기록하기 위한 문자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웃나라에서 쓰는 문자를 그대로 가져오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죠. 메소포타미아의 서령 문자는 변화가 많았고 이집트 상형 문자는 너무 복잡했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최초의 알파벳이 이집트 상형 문자에서 파생되었다고 합니다. 아시아인이 자신들이 쓰는 세머를 표기하기 위해 상형 문자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왔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아시아인은
이집트를 드나들던 히브리인이나 페니키아인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출발한 원시 셈 문자는 페니키아 문자로 점차 변형됩니다. 여기에 서력 문자의 특성도 가미되어 페니키아 고유의 알파벳이 만들어집니다. 지중해 지역에서 쓰던 여러 문자 체계 중 페니키아 알파벳이 가장 사용이 편했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지중해 전역을 이동하던 상인이었기에 쉽게 전파되어서일까요? 지중해에 살던 여러 민족 간에는 비록 경쟁하는 관계였더라도 서로 교육하기 위해 적당한 소통 수단이 필요했을 겁니다. 페니키아인이 쓰던 24개의 알파벳이 그때까지 쓰던 자신들의 문자 체계에 비해 사용하기 쉬웠겠죠. 그렇게 페니키아 알파벳은 여러 지역에 퍼졌고 덕분에 옛 이야기를 입에서 입으로 전하던 관습에서 문자로 기록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문화유산의 보존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원전 8세기경 이오니아 스미르나 출신 호메로스는 페니키아에서 시작된 알파벳을 사용해 오래도록 구전되던 서사시를 기록하게 됩니다. 지중해 패권전쟁 일리아드. 노래하소서 여신이여, 펠레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의 분노를, 아카이아족에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고통을 가져다 주었으며 숱한 영웅들의 굳센 혼백들을 하데스에게 보내고 그들 자신은 개들과 온갖 새들의 먹이가 되게 한 그 잔혹한 분노를, 인간의 왕인 아트레우스의 아들과 고귀한 아킬레우스가 처음에 서로 다투고 갈라선 그날부터 이렇듯 제우스의 뜻은 이루어졌도다. 우리가 아는 멋진 스토리가 아닌 조금은 황당한 구절로 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드는 시작됩니다. 과거 일리온이라 불렸던 트로이에서 여인 하나를 두고 대장 아가멤논과 영웅 아킬레우스가 서로 갖겠다고 다투던 이야기로 말입니다. 15,693행이나 되는 길고 긴 이 서사시는 이날로부터 트로이 왕자 헥토르의 장례식까지 열흘간 진행되었는데요. 책을 읽다 보면 별거 아닌 이야기로 이렇게 긴 서사시를 이끌어가는 호메로스의 재주가 참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이것이 글이 아니라 극장에서 암송하며 공연하던 이야기였다고 생각해보면 더욱 그러하지요. 트로이는 오늘날 터키의 영토로 에게해에서 마르마라 해를 거쳐 흑해로 가는 좁은 해협의 길목에 있었습니다. 이 서사시가 기록된 사건인 트로이 전쟁은 대략 기원전 12세기경에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일리아드에는 나오지 않지만 전해지는 신화에 따르면 이 전쟁은 세 여신의 아름다움 대결 때문에 초래되었습니다. 신의 여왕 헤라, 지혜의 신 아테나, 아름다움의 대명사 아프로디테는 누가 가장 아름다운 여신인가를 두고 다투게 되었죠. 이 장면은 아킬레우스의 아버지 펠레우스와 어머니이자 여신인 테티스의 결혼식부터 시작됩니다. 여신의 결혼식이니 올림포스의 신들이 모두 초청되었는데 브라의 여신 에리스만은 빼놓았다는군요. 불화를 일으킬까 봐서요. 하지만 브라의 여신을 초청하지 않았으니 불화가 생기는 건 당연한 일. 그렇게 결혼식장에 올림포스의 모든 신들이 참석했는데 초청받지 못한 여신 에리스는 황금 사과 하나를 들고 찾아옵니다. 이 사과의 주인은 가장 아름다운 여신이라고 하면서 여신들끼리 불화를 일으킬 작정이었죠. 그렇다면 가장 아름다운 여신은 누가 판정해야 할까요? 신의 제왕 제우스를 비롯한 여러 신은 여자들 문제에 끼어들기 싫다면서 발을 뺐습니다. 괜한 오해를 사기 싫다는 이유로 말이죠. 때문에 중립적이면서 가장 힘없는 존재에게 선택을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집니다. 그렇게 선택된 이가 바로 파리스였습니다. 본래 그는 트로이의 왕자였지만 전쟁의 원인이 될 거라는 신탁에 의해 버려져 목동이 되어 있었고 당시에는 가장 권위 없는 존재였습니다. 덕분에 파리스는 이 장면에서 심판을 보는 당사자가 되었던 거죠. 파리스는 아프로디테가 황금 사과의 주인이며 가장 아름다운 여신이라고 판정했고 그 대가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 세계 제1의 미인은 라케다이몬, 스파르타의 왕 메넬라오스의 아내 헬레네였습니다. 여신은 왜 남편 있는 여인을 파리스의 선물로 주었던 걸까요?
세계적 분쟁을 만들기 위해 운명의 여신이 시킨 걸까요? 시간이 흘러 트로이의 왕자로 복귀한 파리스는 아프로디테의 도움을 받아 헬레네를 납치하다시피 트로이로 데리고 갑니다. 당연히 이 사태에 분노한 남편 메넬라오스는 그의 형 미케네 왕 아가멤논에게 구원을 요청했고, 마침 헬라스의 패권을 노리던 아가멤논은 여러 도시의 군사를 모아 트로이로 원정을 떠납니다. 그리하여 아가멤논을 대장으로 한 아카이아족과 트로이 간의 10년에 걸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트로이의 다다른 아카이아족 가운데 첫째가는 용사 아킬레오스는 첫 돌격에서 아폴론 신전을 약탈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포로로 잡은 볼이 예쁜 소녀 브리세이스를 대장 아가멤논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화가 났던 것이고, 그로부터 아킬레오스는 더 이상 전투에 참가하지 않는데요. 트로이군이 공격해 아군이 수없이 죽어나가는데도 말이죠. 뿐만 아니라 어머니 테티스에게 부탁해 아가멤논을 복수해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합니다. 테티스는 올림푸스로 제우스를 찾아가 간청을 하고 아카이아족은 전투에서 계속 패합니다. 아킬레우스의 친구이자 애인 파트로클로스는 아킬레우스의 갑옷과 무기를 가지고 싸움터에 나갔고, 급기야 헥토르를 만나 죽임을 당합니다. 파트로클로스의 죽음을 알게 된 아킬레우스는 화가 나 헥토르를 불러내 결투를 했고 결국 승리를 거둡니다. 헥토르가 죽자 아킬레우스는 헥토르의 발 뒤꿈치를 뚫어 밧줄로 마차에 붙고 자신의 진영으로 돌아오는데요. 헥토르의 시신을 훼손하기 위해 마차는 성을 몇 바퀴 돌지만 신의 도움으로 시신은 깨끗하게 보존되었죠. 그날 밤 헥토르의 아버지 프리아무스의 왕이 시체를 찾으러 왔고 아킬레우스에게 비싼 몸값을 지불했습니다. 프리아무스는 아들의 시체를 갖고 성 안으로 들어가 장례식을 치릅니다. 이 장례식이 거행되는 12일 동안 양군은 휴전을 했는데요. 이곳으로 서사시 일리아드는 끝을 맺습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키워드 그리스 신화의 신화가 알려주는 유럽인의 역사의 앞부분을 살펴보았는데요. 내용도 재미있고 읽기 편한 문체로 계속 읽고 싶게 만드는 책입니다. 과연 우리는 유럽을 제대로 알고 있는 걸까요? 그리스 신화에 대한 책들은 많지만 단순한 지식보다는 그 의미가 무엇이고 어떤 환경에서 만들어지고 누가 기록하게 되었는지 이야기하는 이 책은 그리스 신화와 그리스 로마인, 그리스도교의 역사와 그 흐름을 연결한 것입니다. 이 책을 읽고 유럽 여행을 가면 그곳에서 만나게 되는 그리스 신화와 성서를 주제로 한 작품을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로마에 가기 전에 꼭 숙독해야 할 책, 유럽을 알아야 세상이 보인다. 꼭 유럽 여행을 가지 않더라도 유럽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낭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더 듣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러면 다음번 업로드에 참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